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듣고요. 계속해서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재단과 자립준비 청년의 인연은 22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창립하고 첫 기금을 출연해 주셨던 고 김군자 할머니께서 그 기부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 캠페이너들이 직접 그린 문제정의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원들, 경제적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 사업에 좀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은 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대상에 대한 변주예요. 아름다운 재단은 현재 그 자립준비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넓은 의미로 7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자립준비 청년은 만 18세 이상 아동 보육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규정하게 되면요. 사실은 사각지대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얼마 전에 그 앞서 소개해 주셨던 그 광주의 청년들 너무 마음들 아파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언론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혹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많이 소개되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중간에 퇴소를 했기 때문에 혹은 보호가 종료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처럼 좀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좀 뭐 어려운,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이 될 수 없는 혹은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퇴소한 청년들에게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지원 사업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지원 사업에서의 변주인데요. 지원 사업 안에 저희가 네트워크나 정서적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한 청년들에겐 뭐 1대1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멘토링 같은 직접적이고 밀착된 케어를 하고요. 아니면 좀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립 선배들이 후배들과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또래끼리 다양한 관심사로 취미 모임이나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활동들이 당사자들에겐 가장 베스트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랜 동안 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사회적 인식의 벽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당사자 청년들과 함께 좀 더 캠페이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분들도 좀 보통의 청춘으로 바라봐 주세요라는 이제 메시지를 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배운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사자 네트워크의 중요성입니다. 청년들끼리 자립은 정보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당사자들에게 닿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닿으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당사자 간의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캠페이너는 당사자들 간의 이런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내면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좀 평범한 삶이 주는 만족감인데요. 그 또래 모임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호캉스 가거나 아니면 호텔 뷔페처럼 이렇게 플렉스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근데 결과 공유회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만족감이 높습니다. 사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나이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들, 친구는 하는데 나는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채워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기반이 삶의 만족감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안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면이 단단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건 또 한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러한 좀 더 세심한 접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되게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과 제도가 확대되고 개정이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그런 목소리를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해주고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굉장히 또 큰 성과지만 또 과제랑도 이어지는데요. 새로운 정책이 우리 삶에, 그리고 또 청년들의 삶에 잘 닿는지,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눈여겨봐야겠고요. 또 청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는 어떤 그런 좀 불편한 시선, 그리고 편견들에 대해서도 좀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좀 지속돼야 되겠습니다. 18어른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는 한 당사자에게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형, 보육원 출신인 거 공개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인들에게 고밍아웃을 할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 순간에 청년들이 당당하고 담담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청년들이 보통의 청춘으로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김혜원 이사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원이고요. 지금 현재 교수로 있으면서 동시에 작고 좀 특이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데는 별로 특별하거나 대단한 질문이 아니었고, 그냥 좀 궁금증과 함께 목격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서 대학생들을 많이 제가 만나는데 모두 20대는 대학을 다니는가였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학에 다니지 않을 때는 다 직장을 다니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다 돈을 버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서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굉장히 많은데,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은데, 흔히 얘기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이자면 학교 밖 청년에 대해서는 우린 불러본 적도 없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청년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이름도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사회 밖 청년이라고 뭐 일단은 가칭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고립과 은둔의 상태에 있으면서 소속과 관계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게라도 시작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이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사회 밖 청년들이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찾아보니 다른 나라는 굉장히 많더라. 특히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같은 데는 뭐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곳도 그런 대상에게는 없더라라는 건 이제 저희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각각 많은 전문성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좀 해보면 친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같이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치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고요. 그래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인데요. 청년 복지를 제가 진한색으로 쓴 이유가, 청년을 늘 바라봤던 시각이 교육의 대상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뭐야 도와줘야 되는 청년이 있어? 이렇게 돼서 아주 난항을 겪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 돈을 지가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과 굉장히 많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해주는 일은 지금 사회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늪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주자 이었습니다. 저희가 해왔고 주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아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유승규 대표님 너무 멋지게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부르는 고립 은둔 또는 근둔형 외톨이, 그 청년들을 저희는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승규 대표님과는 가는 곳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8주 단위가 가장 잡기가 쉬운 것 같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지금은 2달이죠. 2달을 같이 지냅니다. 근데 저희는 기숙 형태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그냥 옵니다. 와서 1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3번 내지 4번 열어주는데 총 80시간을 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거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배우고 활동하기입니다. 근데 배운다는 게 뭐 국영수 이런 거 아니고요. 나를 배우자예요. 제일 시작은.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맞아. 내가 뭘 잘했었지? 내가 어떤 때 행복했었지? 라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는 어땠는지인데 이것도 배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같이 생각해 보기, 뭐 유튜브 찾아보기 정도입니다. 근데 더 호응이 좋고 친구들이 굉장히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건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어떤 정서적 해소의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기, 연극하기, 뭐 악기 두드리기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같이 놀기에 호응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본인들이 계획해서 놀기를 짭니다. 그러고 저희는 따라 나가지 않고 돈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술, 담배 안 돼? 뭐 이런 약속만 있고요. 그거에 대한 호응이 가장 큽니다. 이게 대표적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도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 은둔 고립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자조 모임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걸 지원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적이어야 하죠. 그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초 심화 전문 과정으로 양성 과정이 지금 뭐 미약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서 책이나 뭐 매뉴얼로 지금 엮는 연구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재단과도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 청년 이런 사회적 관계가 떨어진 친구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는 청년은 크게 세 그룹입니다. 전혀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은둔형 외톨이, 조금 움직이는 경계선 외톨이, 주로 파이에 오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취업까지 좀 갈 수 있는 친구들. 저희는 주로 A, B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모나 상담자 이런 분들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미약하지만 7년 정도 저희가 하면서 성과라면 연 평균 한 100명 정도, 100분 정도가 프로그램의 주요한 거에 참여를 하시고요. 전체 토탈을 하면 700여 분 정도가 들락날락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진로를 찾아간 친구들, 본인이 그렇게 표시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효과는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겼다. 우울 불안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온다. 내가 갈 곳이 있다. 갔더니 누가 반겨준다. 애들이 좋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참 좋다입니다. 미결 과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 회복이 된 후에 고민이 사실은 더 크게 시작이 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예, 이제부터 부모에게는 의지하는 것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어딘가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라는 부분이 지금 저희 파일을 비롯해 구성원들의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에도 달았듯이 저희는 뭔가를 해야 하는 성취나 기능에 너무 몰입했던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doing을 조금만 좀 놓자. 너에게 좀 집중하자. 비잉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그 도구를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죠. 그래서 비잉에 집중하는 것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이제 우리 하원봉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스쿨 하은봉 팀장입니다. 직업변 진짜 학교 SK스쿨은 스스로 성장을 일구는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K스쿨은 현재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과, 외식경영학과, MD과, 정보보안과, 그리고 자동차 판금 도장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8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저희가 지금 운영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경제적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중심만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육이 자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 맞닥뜨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무 중심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책임을 지고 자립
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자립을 정의하고 자립에 필요한 요소라든지 새로운 틀을 세우는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자립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무와 기술 지식 외에도 3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성,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자립에 필요한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의지 있는 청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 있는 청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청년은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의지 있는 청년들을 뽑는 이유는 일어서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선 방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술 기능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부터 소수 집중 교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이 다른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과 담당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매니저들이 매일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초심을 잃지 않게 동기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면서 성공 경험을 쌓고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매니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상호 지지 기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학생들이 단순히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문교육을 통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양성 위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바른 인성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전문 직업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15년 동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학생들의 좀 변화로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초기에 그런 수료한 학생들이 6에서 70%였는데 학생들이 이제 90% 이상 그 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는 취업률도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이제 교육도 취업도 힘들었었는데 저희 취업률은 97%였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 나가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취업처로부터 몇 년 전부터는 취업 의뢰가 먼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에서 저희 유스쿨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성과 외에도 오늘 이제 강의자로 참석해주신 김성민 대표님과 이제 유승규 대표님처럼 SK유스쿨 판교도장과 졸업생이 2022년에는 강사로 참여해서 다른 청년들의 지원도 돕고 있습니다. 1년을 수료한 이제 졸업생들의 후기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걸 좀 보시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히어로즈 야구 선수이자 전 메이저리그 선수인 야실 푸에게 선수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은 내 인생을 바꾸어 나왔다. 실력으로는 이미 최정상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조차도 관계와 지지가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SK유스쿨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노력했던 부분들과 졸업생들의 메시지 그리고 야구 선수의 메시지를 볼 때 청년들이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관계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에는 커리큘럼과 강사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청년들의 자립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담당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저희가 자립의 정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실질적으로 유스쿨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국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3분 말씀을 다 들었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김성민 대표님께 요청을 드리는 질문인데 뒤에서는 안 보이고 저희만 보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네. 자립준비 청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높아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건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보육원에 있을 때도 우리 자립준비 청년 선배들이 있었을 때고 저도 18년 전에 퇴소하면서 저 또한 자립준비 청년이었는데 사실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려면 이 용어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을 이전에는 다른 용어로 불렀습니다. 뭐냐면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만 보면 왜 이제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동은요, 여러분, 보호가 종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게 저를 지칭했던 용어였어요. 보호종료 아동. 그만큼 국가에서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그때 우리 시각이 어땠냐면, 아니 국가에서 청소년 시기에 잘 길러줬으면 됐지 우리가 성인 때까지 책임져야 돼? 라는 인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특히 이제 국가기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과장님은 부모님이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나는 부모가 언제까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원이 언제까지 필요해라는 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국가에서 부모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각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재단이나 기아 대책이나 이런 좋은 민간 기관에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또 특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런 관심들이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립은 정보전이다라고 이제 아까 우리 김아랑 국장님이 주셨는데요. 요즘 사실은 정보 넘쳐납니다. 근데 왜 사람을 얘기하셨냐 하는 부분에 조금 요거는 아마 최근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아동자립단에서 그 자립정보원이었나요? 그 자립 지원원이었나? 하여튼 그 앱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긴 한데 일단 청년들이 그런 앱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일단 거기에 정보가 있어도 거기까지 닿질 못하는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캠페이너 중에 또 한 분이 실제 그 저희 카톡방, 그 카톡에 다양한 자립 정보들을 이렇게 막 올려주는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또 캠페이너들이랑 같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온라인 카페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정보는 넘쳐나죠. 그 검색만 해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뭐지? 라는 거를 골라내려면 또 사실 그것도 또 옥석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런 어떤 무슨 공모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용어를 일단 이 청년들이 잘 해석해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원했었을 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이 친구들이 좀 상상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가장 편한 건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 혹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선배, 후배, 혹은 동기에게 그런 것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듣고 조언을 듣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닿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이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그런 끈끈한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보완적인 제도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걔가 메인 제도로? 왜냐면 이제 앱이 아까 있는데 사실 잘 모른다 그러시니까. 사실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종합된 정보들이 그런 앱 어플이나 정보 사이트 같은 게 더 당사자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당사자들의 경험들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또 중간다리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이제 사회적 가족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냐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 제가 사회적 가족을 이야기했던 건 아까 발표했을 때도 제가 지금 38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여전히 부모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사회에 나온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의 존재가 무엇보다 더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건 그때 누군가에게 조언할 수 있는 어른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과 건강한 한 가정과 아이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가정에서 이 아이의 삶을 기대해 주기 때문에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비영리 단체에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7년간 해왔었거든요. 그걸 경험한 친구와 경험하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이제 제도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게 분명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아니면 입양이나 민간에서 해야 되는 그렇죠. 입양이나 위탁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을 계속 발굴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양과 위탁 가정은 실제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신청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연결되어져서 함께 연락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입양이나 위탁 가정보다는 허들이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연락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먼저 이렇게 시도해보고 시범으로 한번 진행해보고 이걸 국가에서 아예 제도로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는 좀 우리 고립운둔 청년 쪽으로 좀 잠시 질문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고립운둔 청년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사회 문제인가 하는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네. 네. 이제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홈리스라고 하는 노숙인의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반대로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비율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좀 특성들을 뭐 좀 소개해 놓은 책들을 봤을 때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룩한 유교 문화권 나라들에서 가족이랑 성인이 되고도 좀 같이 사는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좀 많이 생겨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좀 2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질문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요. 그 뭐였죠? 사회 문제냐 하는. 네네네. 제가 아까도 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은둔할 때는 제 부모님을 생각할 겨를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벗어나고 보니까요, 이게 부모님도 부모 사회에서 고립이 돼요. 진짜 친척 사이에서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은둔하고 있을 때 그랬어요. 이거 뭐 어디 가서 얘기하겠냐? 남사스럽다. 너 빨리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라고 시각을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누적돼 왔고 이제 최근에는 대안학교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예전과 다르다. 소위 말하는 에너지 있는 비행 청소년의 비율이 예전엔 높았는데 요새는 그 비율이 바뀌어서 역전돼서 이제 은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는 에너지 있는 친구들만 잘 되면 그 친구들이 나머지 좀 소심한 친구들을 이끌어 줬대요. 근데 요즘엔 반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예방도 안 되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처럼 이제 개인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 이건 뭐 간단히. 네. 예. 뭐 이제 항상 그런 댓글이 달려요. 저희 친구들이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면 쟤네가 무슨 히키코모리야? 그러니까 저희 정도 되니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인싸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 당사자들이 훨씬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성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이제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을 가진 부모님들이 방문 상담 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더 고립되거든요. 저도 이제 소득 분위의 지원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둔하던 당시에 항상 전 지원 정보를 무시했어요. 제가 아빠랑 친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득 분위상
뭔가 높게 잡히니까 이런 지원들은 나한테 해당될 리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플이나 정보가 있어도 저기엔 내가 나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산다고 해서 없는 문제도 아니고 못 산다고 해서 없는 문제도 아니고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방의 수만큼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탁 찔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은둔을 극복했다라는 기준이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제 무서운 회사, 안 무서운 회사를 졸업하나요? 이건데요. 무서운 회사 되면 안 되고요. 예, 저희 죄송합니다. 뭐 나중에 저희 노조가 생기면 노조는 뭐 무서운 노조로 이렇게 네이밍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좀 어렵죠. 이 자립의 기준이 뭐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엔요, 여기 자립준비 청년 내용 들어봐도요, 너무 공감되거든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 관계망을 넓힐 수 있으면 자립과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예전의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리셋이 된다면 자립했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저희도요, 저희 말고도 공동생활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국내에 딱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졸업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들어오면 또 잘 안 나가요. 네. 여기 좋으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뭐 그냥 가능한 거는 이제 근처에다가 뭐 자취방 하나 얻어서 너희들끼리 모여 살고 저녁이라도 먹으러 와라. 뭐 이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유지하기 쉬운 형태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뭐 잠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관계망이 취약한 그 청년들만의 코리빙 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위 요새 코리빙 하우스는 그 입주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일반 자취 비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정말 그 힙한 청년들만 거기 살아요. 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데 살아보는 경험도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재은둔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본에서는 이키즈라사라는 개념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둔에서 뭔가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가족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큰 트라우마로 인생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100% 극복의 개념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제 김혜원 이사님께 질문인데요. 은둔형 외톨이가 상담센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만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런 네. 질문인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전화를 은둔형 외톨이가 직접 하느냐, 그리고 오면 그게 회복이 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거의 다 연락들을 하세요. 네. 예, 아까 가족의 고통이다. 저희는 너무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파인 아다운 청년들과 상담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센터는 은둔형 말고도 다른 일반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이쪽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상담센터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 상담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그 유승규 대표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받았더니 굉장히 약하더라. 예, 저는 접촉면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강압적이지 않은 이들만을 위한 접촉면이기 위해서는 상담은 분명히 깊은 상담이 필요한데 그것도 준비된 상담자에게 전문가라고 또는 경험이 많은 상담자에게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계속 배움과 활동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냥 노래 부르고 뭐를 많이 한다 이러다 보니 자기네끼리 좋아지더라 이렇게 접촉면이 많아지는 것들이 현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손을 잡으려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은 겨우 일주일에 1시간 하고서 안 됐어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작 전부터 서서이기는 하지만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2달이어야 된다, 3달이어야 된다. 아까 얼핏 2달 정도 말씀하셨.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까 지금 소개해 주신 그 기관들 청년들 소개된 그 아까 처음에 영상 보시면 11년 됐던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저희 기관도 1년에서 길게 12년, 13년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제가 12년 동안 누군가와 관계를 안 맺은 거예요. 그게 2달 사이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뭔가 획기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일단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예, 그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거의 백전백패한다고 저는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세요. 너무 다급하시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나 괜찮았던 내 자녀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만큼이나 또는 무슨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해도가 부족한 상담은 상처를 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라고 이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3, 4년 지나고 정신이 버뜩 난 게 저도 상담 전공이고 대부분이 저희 센터나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의 베이스가 심리학이나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섣불리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3, 4년 지나면서 정신이 번쩍 난 게 우리가 상담은 뭐 10몇 년, 20년 해온 분들이 많은데 은둔형 외톨이 상담을 하지 않았다. 다르다 이거는. 저희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고 일본 사례를 보고 일본 자료를 막 꾸역꾸역 갖다가 보고 무엇이 그들의 시행착오였을까 보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시작부터 다른 접근들이 필요했고 그들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아직 멀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준비된 분들이 소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을 잡으시는 분들이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동네 근처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온라인으로도 요즘 제공이 되고 하는 프로그램들 지원 사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거를 첫걸음을 하셔야 진짜 재은둔이라고 하는 이런 실패 경험들이 조금은 좀 방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뉴스쿨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뉴스쿨 하셨을 때 다른 경험들이 따르셨는데 어떤 그 관계성 취약 청년 이런 쪽에 하셨을 때 어떤 접근법을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립 준비 청년들도 있었고, 뭐 보호관찰 청년들도 있었고, 다양한 청년들이 이제 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떤 뭐 교육적인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두 오면 저희도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데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능력치도 다 다른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거기서 오는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그걸 좀 세워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둘씩 같이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담당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매니저와 1년 동안 꾸준히 관계를 맺고 지지를 받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여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는 좀 돕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그 졸업하신 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제 뭐 연락이나 이런 부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 이제 결혼한다는 친구 있어서 이제 결혼식 갔다 왔고, 네, 뭐 이제 몇몇 친구들은 애도 놓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계속 관계들을 맺고 있고 또 매니저들이 1년 동안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취업을 했었을 때 또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을 때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조리학과 친구였는데 본인이 이제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했던 회사보다는 또 대사관저 요리사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그런 것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담당 매니저들이랑 상담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점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인적 네트워크 정보가 딱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보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자립 준비 청년하고 아까 이제 저하고 인사 나눴는데 또 공익 변호사분들이 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법제도 개선에 혹시 누가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과 제도 개선은 무엇이 있을까요? 빠른 변화를 위해서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런 자리처럼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가 주시고 인식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국가기관이나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에 대해서 관심 있기보다는 사실 국민들이 어디 관심 있지? 여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이 지원 제도와 법의 변화를 끌어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좀 의견이 저는 있으시면 은둔과 고립과 관련된 쪽에는 사실 법
법제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 법이 없습니다. 조례들만 좀 존재를 한 상황이고요. 그 조례들도 굉장히 다 파편적이에요. 뭐 규정도 다 다르고요. 어디서는 3개월 이상, 어디서는 6개월 이상, 어디서는 1년 동안 안 나와야 은둔형 외톨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희는 사실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단계예요. 지금은 뭐 부러워할 일은 절대 아니지만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립준비 청년의 내용들이 와 여기는 지원이 되는구나. 근데 저희들은 대부분 지원을 하려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해를 하려고 오셨다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구나. 다음에 올게요. 이런 식으로 점점 미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인권 단체처럼 막 와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인데 브라더스 말고 시스터즈도 안 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저희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저희는 사실 자립준비 청년 중에 여성들을 위해서 시작한 단체이고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조경을 했던 이유도 일본에는 이 조경업의 80% 이상이 여성분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는 섬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조경업이요 막노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도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의 변화들을 계속 만들고 끌어내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시작은 우리 시스터즈였습니다. 예, 시스터였습니다. 대표성을 그렇게 예, 하시는 거 결국 맞습니다. 네. 네. 이해가 갔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의지가 있는 청년을 사업 대상으로 두신다고 했는데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각지대 청년을 위해서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원봉 팀장님한테 이렇게 누가 주셨나요? 저희가 의지 있는 청년들을 사업 대상으로 둔다고는 했었는데 그 의지 있는 청년이라는 게 뭔가 스스로 다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무슨 스펙을 쌓아주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 분야를 배우고 싶은데 아니 이쪽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저희는 의지 있는 청년이지 그 친구들이 다 계획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뽑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가 뭐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해야 될 것들은 보통 공공은 어떤 혜택을 주거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거고 저희는 그런 청년들이 기회를 가지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좀 판을 깔아주는 것들이 좀 민간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판을 경험으로 본인들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갖고 좀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주셨는데 예, 제가 그냥 개인적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자립이 뭐냐? 아까 유승규 대표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가 자립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고요. 자립을 다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쓰는가?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됐을지 몰라도 언젠가 내가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 보는 사람, 그게 이제 심리적인 자립인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자립은 분명히 그게 시작이겠지만 경제적인 자립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돼야 사회적인 자립이 되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고 내면적으로는 이게 내가는 못해, 난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어렵지만 이런 도움 저런 도움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가 되면 저는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또 다른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거나 뭐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저는 이게 자립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후배들을 만나고 있을 때 저는 자립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배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후배들이 자기를 바라봐주는 그 선배를 이렇게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그 눈빛을 통해서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후배들 또한 이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호아동이나 후배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 또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돕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마지막 한 마디씩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이렇게 국장님부터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 생각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무언가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거기에 쳐다보게 되고 무슨 문제지? 라고 관심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아 이게 문제구나 인식해야 사실 문제를 정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오늘은 사실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은둔형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했지만 또 수많은 사각지대들이 우리 사회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오신 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자립준비 청년들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을 만나고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고리운둔 청년들을 주로 만나는 그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1년에 2,500에서 3,000 정도가 자립준비 청년이 나오고 누적되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게 뭔가 분명해요. 자립준비 청년의 조건들은 분명하죠. 어디에서 생활을 했고 18에 나왔고 등등이 한데, 사실 고립운둔은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얘기를 거의 매일 듣습니다. 제가 이걸 거의 7년 하고 있는데도 만나서 뭘 도움을 주시는 분조차도 정말 좀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와봤어요 정도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있지만 있지 않은 청년들이 지금 30-40만,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 한 100만 정도가 이 사회에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도 저 스스로 이렇게 묵인됐고 이렇게 무시당했었을까? 개인적인 문제로 쳤었기 때문인 거죠. 애를 잘못 키워서라거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게, 우리가 불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없는 사람이 되고 없어도 대까지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줄 때 꽃이 와서 꽃이 되듯이, 그죠? 그냥 몸짓이었던 것이 있구나, 어떡하지, 뭐가 필요해?라고 해주는 게 너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발표하시는 걸 듣고 말씀 나누면서 자립이라는 게 특정한 혜택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조금 공감하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혜택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 혜택이 없어지는 순간 다시 또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고리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런 관계와 지지 그리고 그런 책임감들이 있는 담당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뭔가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이 계속 좀 조직화되는 부분들이 가장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둔형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두 분께 제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또한 이것들을 인식하게 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막 인식하고 있고요. 이제 막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희의 경험들, 노하우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아동 양육 시설의 삶을 선택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이 삶을, 단 하루도 견뎌내기 어려운 이 삶을요,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동안 살아내온 친구들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멋지게 이겨낸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은둔했을 때 봤던 영화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봉준호 감독님의 단편 영화 흔들리는 도쿄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은둔하고 있던 사람이 후다닥 뛰어나와요. 근데 지진이 멈추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제목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리적으로 흔드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런 아버님들이 특히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걔네들 밥을 왜 줘? 밥을 안 주면 나올 거야. 근데 방금 설명 들었죠? 물리적인 흔듦은 결국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홈리스가 많고 일본은 히키코모리가 많듯이 나온다고 해서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